네,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 그 3부에서 함께했던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계속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뭐 잘 아시는 사이시죠? 예. 뭐 케미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네. 거죠. 오늘 저기 홍익표 전 대표 모신 김에 요 얘기를 한번 좀 총괄 정리를 하려고 좀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간첩죄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바탕에는 정보를 둘러싼 정보전이라고 표현하면 틀린 건 아니죠. 예, 뭐 바탕에는 정보전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정보전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정보전 그러면 상대국에 대한 주요 정보를 획득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죠. 그거 안 하면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대상은 뭐 우방국뿐만 아니라 적성국 당연한 거고요. 친할수록 더 그게 심한 것 같아요. 친할수록. 예, 그렇죠. 예, 우리 본 방송에서도 우리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미국과의 관계 상당히 중요한데 한미 간에도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제가 봤었을 때 정보전의 소위 허브 각축의 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세요. 주한 미군 시설이 있죠.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미국 대사관이 상당히 크게 우리 서울시 한복판에 있단 말이에요. 또 네. 우리 국민들 보시지만 그 옥상에 여러 안테나들이 있어요. 그 안테나는 뭐예요? 예, 뭐 CNN 보려고 하나 보죠. 그리고 러시아 대사관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요국 대사관이 한 120여 개가 서울시에 존재합니다. 뭐 지금 요새 중동 사태 아주 촉각을 두르고 있지만 제가 아는 한 이스라엘 대사관 같은 경우는 서울에 큰 오퍼레이션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요? 북한과 연계도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무관들, 정보협력관들, 따라서 주요시설 도감청, 그리고 중요한 건 방산 관련 기업들, 그리고 최첨단 과학기술. 요즘 K방산이 네. 뜬다는데 네. 그럼 더 심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서울은 치열한 정보 각축의 장입니다. 지금 우리 최 차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서울이라는 곳이 일종의 정보전에 있어서 굉장히 소재거리가 많은 거예요. 남북 관계라는 게 하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그 4대국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 밀접하게 국익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 미, 중, 러, 일이 굉장히 그 첨예하게 그 인접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한미군 시설 그 최첨단 군사 시설이 지금 있고 사령부가 존재하고 그 용산에. 네. 그다음에 한국의 반도체를 포함한 그 뉴 테크놀로지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정보 전쟁의 또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정보 획득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휴민트, 요즘 문제가 되는 간첩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표적인 게 시긴트라고 해서 신호 도감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종의 그렇죠.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그 옛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을 미국이 도청까지 하고 예, 맞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서울의 이 도감청이라는 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각국에서도 할 거예요. 예. 뭐 쉽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말씀을 해주셨듯이 신호 정보 있잖아요. 도감청 통해서 첨단 장비를 동원하는 거. 그래서 영화상에서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예. 갑자기 검은색 봉고차 벤이 건물 앞에 있는다든지 유리창 떨림으로도 네. 뭐 소리 잡아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정보가 있어요 요새. 그렇죠. 사이버 정보 있죠. 그러니까 서버하고 주요 컴퓨터 네트워크 등을 해킹하는 건데요. 그건 반드시 서울에서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렇겠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휴민트라고 하는 인간 정보인데요. 이거는 서로 사귀면서 소위 접촉과 대화 등을 통해 정보 획득하는 거고요. 요새 또 암암리에 뜨고 있는 것이요. 공개 정보 획득 활동입니다. 그럼 뭐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정치인들 SNS 하죠. 그리고 보도 같은 거 하죠. 그래서 공개 정보를 취합해서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보전입니다. 이사 이 인간이 뭐라고 떠들었나 이런 거 딱 해가지고 거기서 맥을 짚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통상 그런 거는 국내에 없어도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 정보나 그 공개 정보는 공개된 거니까요. 언론 보도나 또는 뭐 무슨 성명 이런 걸 통해서 공개된 자료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요. 전문 분석관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외국의 블랙 요원들이 지금 뭐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도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그 재미있는 거는 이제 블랙하고 화이트 이제 구분이 되는 게 화이트는 예를 들면 정보기관에서 왔다라는 거를 서로 알고 신고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사관에도 그 국정원 출신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식 그 저 외교관 직원을 직함을 갖고 명함 파가지고. 예. 네. 그리고 그 외국에서 미국에서 CIA나 또는 뭐 일본의 그런 내각조사실 그 소속이나 이런 등등에서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들어와 있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이제 화이트죠. 네. 근데 블랙 같은 경우는 위장된 신분이기 때문에 뭐 기업가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기업가, 선교사, 뭐 무슨 뭐 여행업 종사자, 네. 뭐 등등 여러 다양한 형태의 직업을 갖고 있고 예. 재미있는 거는 영화에서도 있는데 실제로 영화에 있는 내용이 맞는 게요. 블랙들끼리는 서로 또 교류도 해요. 그러면 우리 정부도 외국의 블랙 요원들은 거의 대충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다는 아닌데 서로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블랙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건 자기들은 본국의 정보를 보고해야 되잖아요. 네. 정보원들의 세계에서의 그 정보를 파악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예, 기브 앤 테이크란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 자기의 정보를 비싸게 파느냐가 재주인 거죠. 네. 그래서 블랙들끼리 접촉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블랙과 예. 일본의 블랙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본국에 보고를 하고 자기들의 활동도 서로 어느 정도 리크를 흘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서로 정보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블랙들에 대한 파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만약에 우리 그 블랙 요원이 중국 심양에서 잡혔다. 네. 그럼 우리도 중국의 블랙 요원을 하나 잡아서 서로 그런 걸 막교환하거나 문제를 수습하는 이런 게 일반적인 정보 세계의 이 처리 방식이에요. 그건 영화에서 많이 본 건데 사실은.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외국을 상대로 정보 전도 거의 동급으로 이루어진다고 추정을 해도 되는 거겠습니까? 결국 사람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권을 초월한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부든 나는 어느 나라에 이 정도의 블랙 요원이 있다라고 확인해 주지 않죠. 그러니까 블랙 요원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언어죠. 네. 존재하지 않은 소위 합법과 불법의 상당히 그레이 존에 있는 거거든요. 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간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블랙 요원과 간첩은 또 다른 개념으로 걸릴 때 또 다르죠. 그건 또 다릅니까? 좀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다르다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은 사실 뭐 한미 동맹보다 더 강한 소위 결속 관계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1985년에 폴라드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튀니지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기구를 급습을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튀니지의 피에로 팔레스타인 기구가 있다는 것은 미국 일부 정보 고위 당국장만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FBI가 누가 어떻게 알게 됐지 해보니 해군 소속 정보 분석가라고 하는 폴라드라는 사람이 유태인인데 이스라엘의 스파이 간첩으로 확인이 되고 그 사이에 미국의 암호 체계, 각종 무기 체계 등 특급 비밀과 미 정보 면단을 이스라엘 정부에 넘긴 것이 확인된 거예요. 거의 알짜는 단어 같네. 그때 이제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경로를 하시죠. 그래서 폴라드는 국가 반역죄를 30년 복역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2020년도에 석방이 되고 이스라엘은 전용기를 보내고 그리고 네탄야후 총리가 직접 공항에 마중 나옵니다. 제 말씀 뭐냐면 블랙이 활동을 하다가 우방국의 영역이든 무엇이 영역이든 간첩 행위로 되면 이제 그야말로 스파이에서 간첩이 되고 반역죄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랙 요원이 잡히면 간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블랙 사람들이 요새 블랙 요원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 소위 알려진 영역에서 하는 정보 활동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정보 협력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보 관련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도 정보 관련 기관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소위 대차대조를 해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이러이러한 영역의 정보는 요래요래한데 너희들은 어때라고 정보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죠. 서로 까요 그거를?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저도 이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으나
암묵적인 룰이 2개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뭔데요? 서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예. 말을 하진 않을지언정 네. 알려진 정보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어떠한 사고가 생기잖아요. 예. 이를테면 작년에 있었던 대통령실 도감청 건 그리고 지금 수미테리 건을 보면 조용히 해결하자. 서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 소위 왁자지껄하면 그간 서로 소위 모니터링하고 있던 여러 네트워크가 적발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래서 윤석열 정부가 됐든 혹은 문재인 정부가 됐든 간에 이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공개되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린 핸즈 원칙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야, 네 손도 더러운데 왜 내 손 더럽더라고. 너도 나 보고 있으면서 나도 왜 너 본다고 왜 뭐라 그래. 다 알면서 예, 이거네요. 그런 간단히 거죠.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걸린 쪽이 좀 조용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보 관계 쪽에서 볼 때는 좀 가슴이 벌렁벌렁 튀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최청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을 키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무슨 동방명주 건으로 그걸 우리 쪽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거나 뭐 관련자를 우리가 이제 체포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와 유사한 일이 중국 내에서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조용하게 처리되는 게 최우선인 거죠. 안 그러면 우리도 다친다 이런 생각. 쉽게 말하면 정보의 세계에서는 비례 대응이 원칙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서울에서 엄청난 정보전이 진행이 되고 있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정보 유출을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까 그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실 이게 좀 경계 의식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동맹관계, 예. 우방국 이런 관점이 되면 그게 좀 흐려질 때가 있어요. 이런 건 동맹관계니까 얘기해도 좀 되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그러한 정보 가치를 제공하면서 무슨 금품을 받거나 또 다른 어떤 혜택을 받게 되면 그 경우는 이제 거의 아까 얘기한 간첩죄 쪽으로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 정보 교류일 경우에는 그것이 뭐 서로 간에 이제 이 뭐 관계국들 간에 또는 우방국이나 동맹 관계에서 서로 간의 우호적인 그 정보 교류로 볼 수 있는데 그 도를 넘어서서 일방적으로 그 정보 관계가 일방적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대가가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건 우리가 그 정보를 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정보원의 세계에서는 다른 거 갖고 교환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돈으로 교환하는 게 아니라 오직 정보로만 교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대표님이 본방에서 통일부의 경우를 사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던 겁니까? 그렇죠. 가져온 게 없죠. 그러니까 제가 덧붙이자면 외교의 관점에서 소위 정보 활동이란 것이 어두운 곳과 밝은 곳에 혹은 공식과 비공식의 상당히 애매한 지역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외교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이 모든 것을 공식화하는 단계거든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얘기한다거나 상대방의 정부 입장을 듣고 이걸 조율하는 것인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독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대? 그러니까 저쪽에 한 사람 나 한 사람 배석자 없이요. 그러면 문 닫고 배석자 없이 1대1로 이야기하면 기록도 상당히 왜곡될 수 있고. 외교에서? 두 번째는 서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당사자들만 알기 때문에. 둘이 입 꾹 닫으면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위키릭스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 기간 그리고 직후에 우리의 외교 관료들이 미국 혹은 타국의 외교 관료와 대화 시 많은 것을 넘겨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 독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독대를 하는 것이 외교 현장에서는 금물이에요. 서로 자국 정부로부터 의심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보안 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기 개인 전화라고 외국에 있는 국방장관한테 전화하는 나라라면 그거요. 이게 상당히 파급 효과가 중요한데요. 그거 다 잡힌다고 봐야 되는 거죠. 도청된다고 봐야 되죠. 그냥 그렇죠. 오픈 게임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국방장관이 타국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의
정보부는 우리나라 국방장관의 통신 시설을 왜 도감청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요. 항상 최악의 상황이 중요하다며요. 안보하는 사람들은. 예. 그래서 안보 보안의식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아는 한 해외 주요 인사는 개인 이메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문제가 된 게 그러잖아요. 개인 이메일 한 게 사실상 이제 그 보안 의식,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정보가 그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라는 걸로 공격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비슷하게요. 그 좀 트럼프 공화당 후보요. 이 양반이 퇴임하고 나서 이런저런 기밀 문건을 자기 플로리다에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밀 유출로 그 기소가 됐는데 이게 간첩 행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에스피너지 액트로 해서 다른 때 넘겨주지 않아도 예, 그 모티브가 뭐냐 이거죠. 그 건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예. 제 말씀 뭐냐면 그만큼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보안에 관련해서는. 예. 근데 우리나라 관료들은 독대를 한다. 외국 정부와. 두 번째 개인 이메일을 쓰거나 아니면 개인 휴대폰으로 사용한다. 네. 대통령이 그렇게 쓴다라고 하면 예. 그래서 보안 의식은 상당히 이게 낙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밑에 관료들은 대통령이 쓴 데는 어때? 아니 이번에 생각할 수 그 있죠. 정보사 군무원이 지금 그 기밀을 유출했다는 거 보면 개인 노트북에 저장해 놨다가 네. 파일을 전송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학교에서 민간 영역에 있다가 정부에 들어가 있을 때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이메일을 쓰러 다시 청와대 사무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보안 컴퓨터에서 보안망을 통해서 상대국 정부에다가 이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네. 제가 아무리 보안폰을 가지고 있다 한들 네. 좀 안전한 곳에서 써야 되니까 원래 이메일은 어디든지 쓸 수 있는 것이 이메일이지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공공기관에 있었는데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국정원에서 와가지고 다 보안 장치를 해놔요. 왜 보안 점검도 하고 그러죠? 예, 보안 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북한 연구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훨씬 더 집중적으로 그 보안 그걸 당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저 그 USB로 자료를 다운 못 받아요. 컴퓨터에 있는 자료는. 그래서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다운 받을 때에는 USB는 그 등록된 이 보안 등록돼 있는 매체로만 보안 USB. 받게 보안 USB는 받게 돼 있고요. 네. 그게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예. 언제 누가 보안 매체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 기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일이 그것도 더군다나 정보사회라는 정보기관에서 일이 벌어진 거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거는 뭐 한동훈 대표가 뭐 국정원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걸 떠나서 우리 정보기관의 이 기강회의 문제로 봐야 되고 내부 규율의 문제인 거죠. 아니 일 벌어진 거 국정원이 아니라 정보사잖아요. 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정보협력기관 정보기관인데요.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제도가 법체계가 혹은 이런저런 인프라와 장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걸 핸들하는 사람들의 보안 의식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형법상의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그러니까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꾼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럼 네. 뭐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좀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해지는 거죠. 지금은 북한하고만 연관되지 않으면 아무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럼 아까 통일부의 경우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거의 실시간으로 내부 회의 내용까지도 넘겨준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렇죠. 현재로서는? 저 유일한 방법은 그 내부적으로 인사징계하는 정도 외에는 그래요? 사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런 이제 이럴 때는 그러한 정보 공유 행위가 예, 이 자기 상관으로부터 제가 받은 것이냐를 확인해야 되겠으나 예, 그렇겠죠. 어쨌든 이 현재로서는 정보 공유 행위가 소위 북한이 아닐 바에는 예. 그 행위 자체로는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공무원 같은 경우는 비밀 엄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방국가 정보교류 했다라고 그럼 그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수사할 수가 없잖아요. 내부 뭐 감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네. 내부 감찰로 그 사람 휴대폰을 다 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멀쩡하게 계속 그 공무원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뒤에도? 그렇죠. 뭐 이제 문제는 없는 거고. 예. 우리와 좀 비슷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예. 영국인데요. 영국은 이미 1911년도에 공식 기밀법을 제정했는데 간첩죄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을 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작년 23년도에 공식 기밀법을
국가기밀법으로 개정했어요. 그리고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첩 행위를 적국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행위를 포괄하여 간첩이다라고 한 거예요. 제가 미국 케이스도 말씀드리면 간첩법은 미국에 해를 끼치거나 국방 관련 정보를 무단 제공하는 것을 간첩 행위로 강조합니다. 즉 대상이 아니라 제공하는 행위로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포커스가 바뀐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좀 더 포괄적인데 네. 작년 7월에 반간첩법을 개정했는데 국가기밀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 그리고 국가안보 이익과 관련된 정보 제공 이렇게 아주 해놔서 산업정보 데이터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산업 스파이 같은 경우도 법률적으로 한다면 굳이 뭐 손해배상 이런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민법상 이건 형법이 아닌 민법이잖아요. 손해배상은 또. 그 형법의 일부 이제 우리가 그 회사 기밀을 유출할 경우에는 그 형사처벌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이 간첩죄와는 전혀 다른 거죠. 다른 거고. 예. 중대한 범죄 행위가 아니고요. 일단. 그러니까 오히려 적국인 북한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으로 다 의율이 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지금 완전히 거의 뭐 손 놓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 군무원 이번에 행위도 뭐 일종의 이제 공무원과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그 처벌은 받을 수 있겠으나 지금 그 추측 보도로 나오는 것처럼 북한의 정찰총국과 연계돼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간첩죄 적용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입증 안 해주죠. 네, 그걸 입증할 수가 없죠. 북한이 우리 사람 맞아라고 인정해줄 리는 만무한 할 수 거고. 없고 법원에 갔을 때 북한 뭐 정찰총국 관계자를 우리가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뭐 그 신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물론 이제 그 또 중국에 있는 그 제공한 사람 있잖아요. 제중동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소환해서 우리가 조사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나 이런 거에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군무 같은 군사기밀 보호법인가 그걸 적용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구속영장과 저기 발부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글쎄요.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상하죠. 잊어버릴만 하면 국방과 군 관련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혹은 주기적으로 정보 누출, 방산기술 누출, 요번에 요원 누출, 요원 정보 누출이 된 거예요. 왜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보안 의식과 체계가 생각보다 느슨하고 이 빈 영역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 정부 때도 이런 일이 있어서 한번 뒤집어졌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어떤 조선 회사 있잖아요. 배 만드는 회사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잠수함 혹은 이지스함 체계를 건조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도면 혹은 관련된 이런 저런 정보들은 매우 중요한 1급 비밀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 빼나가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야 이거 간첩이 있나 보다라고 우리가 간념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렇죠. 처벌할 수도 없고 혹은 거기를 예를 들어서 제재할 수가 없어요. 요번에 너희들 보안 사고 났으니 다음에는 수주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징벌적 체계가 상당히 좀 생각보다 덜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오히려 역으로 북한만 공세적으로 간주하다 보니 간첩 행위를요. 지금 이러한 세계의 변화 혹은 정보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안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건데 일단 그럼 1차적으로 형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개정이 필요하고요. 아까 제가 본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조금 그 최근에 이런 그 정보 유출 또는 뭐 군 관련 사고, 기밀 누출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렇게 그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나 정부 여당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자꾸 이런 거를 어떤 야당과의 정치 공세, 야당에 대한 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꾸 국내적인 사안으로 연계시키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반중국 어떤 그 정석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이 하나의 어떤 그 이 유기체로 간주하면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의 정보가 북한으로 간다라는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런 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보 관련된 문제는 더 조용해야 될 문제가 왜 이런 게 그 언론에 나는지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정보사의 요원이 블랙요 명단을 왜 중국으로 유출했다. 그게 북한으로 간 것 같다. 해당 블랙 요원들 다 철수했다.
그러면 이제 블랙 요원들을 확인해 주는 꼴이죠. 아마 이미 철수했겠죠. 지금 그런 보도가 나온 걸 보면. 그렇죠. 중국에 사무실 내고 있던 블랙 요원이 문 닫아버리면 얘 블랙 요원이었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는 간접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예. 뭐라 할까 이게 아마추어라고 해야 될까? 하나는 아마추어 같고 두 번째는 되게 정치적이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국익은 내팽개치고 있는 그런 행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을 바꿔서 지금 아까 이걸 자꾸 중국 북한 문제로 자꾸 연관시켜요. 그러려면 그거는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충분합니다. 형법 바꿀 필요도 없어요. 예. 그렇지만 그 다른 국가들 심지어 뭐 유럽 국가를 포함해서 네. 뭐 미국, 일본, 뭐 유럽 국가들 등등 이와 네. 관련된 정보 유출에 대한 이게 저는 이런 거죠. 아까 보안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최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형법이 강화되면 그 당연히 보안 의식 강화될 수밖에 없죠. 내 행동이 정보 제공 혐의와 관련돼서 간첩적 그렇죠. 혐의가 될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최소한 조심은 하겠죠. 인식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는 보안 의식이 훨씬 강화될 거고 지금보다. 예. 그리고 이 두 번째 우리가 그 중요해봐야 될 것은 이 경제 전쟁이에요. 사실은 대부분의 지금 정치 영역에서 스파이 영역보다는 네. 산업 스파이 영역이 훨씬 강화되고 실제로 이게 국가 정보 기관들이 이 문제를 갖고 더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기업을 보호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 야당이나 또는 인권 단체들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 정보기관이나 수사 감찰 기구들이 예.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간첩 잡는다는 명목으로 사찰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방첩 활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정보위가 있기 때문에 예. 정보위에서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예.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그 그렇죠. 활동들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그 국정원이 안 하죠. 그러니까 그 국가 기밀 사항이라고. 나중에 그 정보위원들도 언론 보고 알게 되고.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정보를 다루는 게 국정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지금 국군 정보사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예산이요. 예. 그게 전부 다 국정원 예산입니다. 아, 예산. 국정원의 정보 비용이 이제 그 정보사 또는 보안 지금 이제 그 이름이 바뀌었죠. 옛날 기무사로. 지금 바뀌었죠. 저기 그 안보지원사. 안보지원사로. 예. 안보지원사 이런데 그다음에 경찰 정보 계통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비용이 사실은 국정원의 정보비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정보기관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라고 보면 돼요.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최종근 교수는 좀 대안으로 좀 꼭 이건 좀 짚어야 된다고 정리해 주신다면. 저는 여전히 이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네. 외교 영역이 그렇듯 정보 영역이 그렇든 정보 영역이라고 해서 많은 것이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는 것은 상당히 안 좋죠. 다만 이제 이걸 리더십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적 마인드가 있는 리더요. 아무리 좋은 장비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 한들, 아무리 좋은 네트워크가 있어 한다 한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게 하는 리더들이 중요한데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9년도 7월 1일 날 일본이 반도체 규제를 우리가 했는데 사실상 그 최근 발간된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에도 나오지만 18년 12월에 당시 주중대사였던 노영민 대사가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6개월 전에. 예.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19년 2월에 문정인 당시 대통령 특보가 동경에 가서 지인들을 만났더니 똑같은 내용으로 이 일본 규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동향 보고를 했는데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첩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소위 지도자들이 이거를 습득 보고를 했고 그것을 최종 피보고자인 대통령 그럼 대비하도록 하라라고 다시 지침을 내렸고 관련 부처에 그리고 기업들에게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정보 얼개들이 정책으로 되는 데 있어서 소위 대통령의 부지런함 그리고 대통령의 민첩함 그리고 냉정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그 문정인 특보가 하신 자리에 같이 갔거든요. 제가. 그러셨군요. 도쿄에.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총리실 쪽에서도 네. 누가 한 분이 오셨어요. 당에선 제가 갔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을 대표한 건 아니고 하여간 이렇게 약간 임무를 갖고 문정인 특보가 와서 관련 내용을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는 대통령
대통령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이낙연 총리가 그 대일강 그쵸, 경무를 맞아요. 총괄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한 분이 총리실 이낙연 총리 당시 총리에게 보고를 했고 저는 이제 이해찬 대표님한테 이 회의 내용을 보고하고 이게 준비해야 됩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뭔가 그 경제 규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우려를 전달했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상 이제 서로 간의 교류를 통해서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그 문정인 특보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한 거는 3.1절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일본을 좀 다독일 수 있는 메시지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도 3.1절 메시지에 그런 내용들을 좀 들어가게 했고.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예. 사실 뭐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각자 입장에서 많은데요. 어쨌든 확실한 것은 그 외국 인사들과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그것이 당시에 매우 경직된 일본 관계자라 할지라도 혹은 중국에서 활동한 일본 기업인들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보전이거든요. 공개된 정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랙과 화이트의 이 구분은 사실 의미가 없고 그렇죠. 우리 홍 의원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셨듯이 경제전쟁 시대인데 정보가 많다 하더라도 소위 그걸 깔때기에 넣어서 프로세스할 수 있는 정권의 역량 혹은 정부 당국자의 역량은 네. 사실상 정보 양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 내가 덧붙이면 정보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CIA 실제로 휴민트 같은 간첩보다 더 중요한 게 정보 분석관들이거든요. 수집 말고 분석.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모르는 일은 없다라고 해요. 다만 우리가 많은 정보 속에서 그거를 그 잡아내지 못할 뿐이다라는 게 이제 CIA에서 보면 그 예를 들면 9.11 테러도 이미 징후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판단의 영역에 들어가는 예.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문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보 체계를 미국이 9.11 테러에 바꿔버리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정보 체계를 한번 좀 그 체계적으로 한번 손볼 기회가 된 것 아니냐 차라리 예. 지금 시점에서 저는 그 관리 체계, 운영 체계도 한번 바꾸고 필요하면 관련법도 개정하는 이렇게 가야지 이걸 뭐 형법 하나 간첩죄 그렇죠. 하나 해준다고 해법이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정권 바뀌면 다 물갈이 시키잖아요. 그거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예. 정보 획득 전문가, 분석 전문가들은 절연시켜서 계속 일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탓하고 있으니까. 네. 그죠? 그게 지금 현주소도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